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질문들 연구로 풀어내고 계신 분입니다.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의 최경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성장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의 최경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어떤 질문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로 저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저희 연구실이 어떤 연구실이고 제가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름이 조금 깁니다. 바이오 기반 녹색 탄소 및 녹색 전환 솔루션 연구실, 줄여서 빅캣스랩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이름이 길다 보니까 아마 어떤 연구를 하는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미생물의 힘을 빌려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우리 주변의 물질과 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구 위기를 극복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구 테마를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미생물 식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그 미생물 자체를 영양도 풍부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식량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할 바이오 기반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는 많은 물질에 석유로부터 유래된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지만 지구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에게 힘을 빌려서 재생 가능한 여러 탄소원으로부터 유용한 물질들을 만드는 연구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질문들이 제가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게 만들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면은 저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적, 여러분 나이보다 어렸을 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느 남자아이들이 그렇듯이 저 어릴 적에 자동차 굉장히 좋아했고요. 중장비 굉장히 좋아했고요. 물론 공룡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만화 영화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만화 영화를 다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이 나오는 만화 영화는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중장비, 전투기, 기차, 공룡, 로봇, 심지어 얘네들이 변신하고 합체하는 이런 것들은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뛰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퀄리티의 로봇 영화들을 보고 자라셨기 때문에 조금 저런 만화 영화가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제가 어릴 때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만화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설레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 어렸을 때 꿈은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님처럼 훌륭한 로봇공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집안일로 힘들어하시는 엄마께 엄마, 내가 크면은 꼭 로봇공학자가 돼가지고 청소해주는 로봇, 설거지해주는 로봇, 빨래해주는 로봇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드리곤 했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그냥 TV 보는 것 자체를 좋아했던 어린아이였던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런 다큐멘터리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인류가 그리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인류가 지구의 진 빚을 갚을 수 없을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은 또 자연스럽게 이런 제 질문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한편 저의 꿈을 뒤바꾼 중대한 사건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당시 KBS 대전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대중들을 강연으로 과학 강연을 개최했었습니다. 로봇공학자를 꿈꾸고 있던 저는 물론 과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엄마 손을 잡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강연을 들으러 갔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강연을 들어갔던 강연을 해주셨던 교수님은 현재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으로 계신 이상혁 교수님이셨는데요. 이상혁 교수님은 미생물, 여기 보이는 까만 게 미생물인데요.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여기 쌓여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들을 만드는 미생물 기반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중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보이는 동그랗게 생긴 DNA,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스미드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이 만들어진 플라스미드를 대장균과 같은 여러 미생물들에 도입을 하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의료용 항체,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재조합 미생물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연을 듣던 저는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우리 몸에 장기를 이식하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미생물에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 동그란 DNA를 넣을 때는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게 안 일어나나요? 그랬더니 이상혁 교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제 질문을 기특하게 여겨주셨고요. 당시에 미생물의 면역 시스템으로 알려진 Restriction Modification System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족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후로 약 20년 동안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속한 끝에 사실 미생물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면역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크리스퍼-가스 시스템이라는 면역 시스템의 경우에는 요즘에 차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면서 의료 그리고 여러 생명공학 분야를 이끄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어렸을 때 로봇공학자가 되겠다고 했던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생명공학자, 생명과학자를 꿈꾸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께 약속드린 청소하는 로봇, 설거지하는 로봇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로봇공학자 분들께서 로봇 청소기도 만들어 주시고 식기세척기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어머니께 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바뀐 제 꿈은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지나갈 때까지 바뀌지 않고 쭉 지속되었고요. 대학원에서도 생명 연구를 하고 싶었던 저는 굉장히 다양한 생명 분야 중에서 저의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드는 분야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워낙 생명과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당시에 저는 생명 그 자체를 탐구하는 자연과학 그리고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시스템이나 생물학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 그리고 우리의 건강 그리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의과학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생물학 분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분야 중에서 어떤 것이 저를 가장 매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여러 연구실에 방문해서 연구를 경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는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요소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생명공학이라는 분야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저의 학부 그리고 대학원의 지도 교수님이 되어주신 이상혁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대사공학 그리고 바이오 리파이너리라는 분야에 더욱 매료되게 되었는데요. 이 대사공학과 바이오 리파이너리라는 게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아무래도 석유화학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거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석유를 시추를 통해서 퍼 올린 다음에 여기에 섞여 있는 다양한 물질들, 화합물들을 순수한 물질 그리고 화합물로 분리 정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각각의 순수한 물질들을 추가적인 화학적인 반응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과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산업인데요. 사실 이러한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땅 속에 묻혀 있는 탄소를 퍼올려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내뿜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분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들, 여러분이 만지고 접하는 것들 대부분의 석유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료나 플라스틱 혹은 옷을 만드는 합성 섬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플 때 먹는 의약품까지도 석유화학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은 옛날부터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기후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할 지속 가능한 산업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래 고민한 끝에 이 그림에서부터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도 같이 생긴 이 그림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먼저 물질 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죠. 음식 등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면은 거기서 이화작용이라는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이산화탄소나 물같이 작은 분자로 쪼개서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체가 활동하고 살아가려면은 몸이 필요하겠죠. 그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만든 에너지 그리고 흡수한 영양소들로부터 단백질, DNA와 같은 좀 더 커다란 분자들을 만드는 이 동화작용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두 가지 절차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물질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생명체에 있는 물질대사를 요약해 놓은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이런 물질대사에 포함되어 있는 대사화합물 하나하나씩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점들 하나하나를 잇고 있는 선들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대사화합물을 다른 대사화합물로 전환하는데 관여하는 대사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개의 대사화합물들이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 생물의 물질 대사를 활용해서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하죠. 세포. 그 중에서도 미생물의 세포를 구성하는 대사 회로를 조금 엔지니어링 하면은 여러 재생 가능한 탄소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용한 다양한 물질과 화합물들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세포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자 이제 전 세계 연구자들은 그럼 이런 생물의 대사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산업을 구축함으로써 석유화학 산업을 완전히 대체할 그런 효과적인 미생물 세포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연구 분야가 대사공학 그리고 바이오 리파이너리 연구 분야입니다. 이 대사공학과 바이오 리파이너리 연구 분야의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적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 그리고 이 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 더욱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대학원생이 되어서 대사공학 그리고 바이오 리파이너리라는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저 역시도 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생물 세포 공장을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엔지니어링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분야들을 공부하다 보니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합성생물학이라는 단어를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것 같아요. 생명공학이랑 합성생물학은 대체 뭐가 다른가요? 사실 큰 틀에서 보자면은 합성생물학은 생명공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기존의 생명공학은 수많은 생물학적 시스템, 생물학적 부품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합성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처럼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시스템이나 부품을 직접 우리가 설계하고 직접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합성생물학의 트렌드 그리고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사공학의 트렌드를 합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계한 미생물 세포 공장을 더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저는 대학원 과정 동안 이름이 조금 생소하겠지만 수도모나스 프티다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이라고 불리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각광받는 미생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엔지니어링할 수 있는 유전체 엔지니어링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도구를 활용해서 대사공학자들이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해하는 어떻게 하면 생물 대사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산업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답할 수 있는 고성능의 미생물 세포 공장과 그리고 미생물 세포 공장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발효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이렇게 대사공학 그리고 합성생물학 분야에 몸을 담으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 기존에 어렸을 때 제가 던졌던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실제로 지구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해결하려면은 이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 분야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첫 번째, 현재 지구는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두 번째,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전부인가? 세 번째,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 식량 부족,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 등과 같은 여러 전 지구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기후 다중위기가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가장 바르게 나타내는 용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냐면요. 재작년이죠. 2023년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고요. 2037년에는 90억 명, 2057년에는 10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프와 숫자만으로 보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20년 전 노래인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왔죠. 맞습니다. 60억. 제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는 60억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에는 80억 명을 넘어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는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화시키고 식량 부족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언제나 답을 찾잖아요. 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지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서 농작물 그리고 가축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활동들은 환경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가중화된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성을 낮춤으로써 세계 식량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기후 다중위기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여러분들 모두 타노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타노스는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타이탄이라는 행성이
급격한 인구 증가로 멸망하자 우주의 멸망만을 막겠다라는 뒤틀린 사명 아래 이 핑거스냅 한 번으로 우주에 있는 생명체의 절반을 순식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 우주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죠.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무리 기후위기, 기후다중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급격한 인구 증가라고 할지라도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구수를 단기간에 줄이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인구수를 제한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 예상치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전히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국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 아래에 산하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바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2010년 후반부터는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람직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인구 증가 감소 문제만을 따지고 보았을 때 이 현상 자체도 우리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책을 시행하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과 같이 심각한 기후 다중위기 시대에 놓여있는 우리가 이런 인도적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들을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긴 시간을 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저는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저는 영양이 풍부한 식량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기후 다중 위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 더 빠르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러자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식량 자원이 지속 가능하면서 영양도 풍부할까? 저는 여기서 미생물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같은 양의 먹을 수 있는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동물과 식물, 미생물 중에서 미생물이 가장 적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고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또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토지 면적도 가장 적기 때문에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로부터도 상당히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생물 세포에는 육류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항산화 물질, 생리활성 물질 등과 같은 여러 중요한 영양소들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생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지속 가능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차세대 먹거리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생 가능한 탄소원, 그리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를 미생물에게 공급해서 미생물을 배양을 하고 이렇게 얻어진 미생물의 세포를 지속 가능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미생물 식품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 식품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미생물 식품, 지구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미생물 식품을 잘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여러분들이 미생물 식품을 소비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맛없으면 여러분 먹기 싫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몸에 안 좋아도 맛있으면 먹고 싶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미생물 식품이 널리 소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생물 식품의 맛과 향, 색감, 식감 같은 것들, 이런 관능적 요소들을 향상시켜주면은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미생물 식품을 널리 소비하고 지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고기의 색감과 풍미를 모사할 수 있는 햄철이라는 화합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의 붉은 색깔을 낼 수 있는
몸에 해롭지 않은 천연 색소, 천연 붉은 색소인 아연 프로토포르피린 9이라는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세포 공장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 미생물 세포 공장이 생산한 햄철과 아연 프로토포르피린 9을 미생물 배양액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분리하는 분리정제 공정, 그리고까지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한 물질들을 실제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콩고기에 첨가하고 또 집에서 직접 만든 콩 기반의 패티에다 첨가를 해서 실제로 육류의 풍미와 색감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유쾌하지 않은 냄새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닐라, 초콜릿처럼 미생물의 발효를 통해서 좋은 향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맛있지만 냄새가 나는 청국장 그리고 치즈처럼 약간은 꼬릿꼬릿한 냄새를 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꼬릿꼬릿한 냄새의 원인은 바로 미생물이 생산하는 짧은 길이의 유기산이라는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미생물의 냄새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저만의 해답으로서 이런 유기산들을 더 좋은 향이 나는 분자로 전환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에스터라는 화합물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 에스터라는 화합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의 향기, 꽃의 향기, 혹은 버터의 향기, 혹은 코코넛 오일의 향기와 같이 이런 좋은 향이 나는 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생물이 만드는 유기산을 에스터 화합물로 전환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에서 절대 빼놓을 수는 없는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식감입니다. 심지어는 식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라는 광고 문구가 있을 정도죠. 그래서 저는 미생물의 식감도 좋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미생물이라는 것은 워낙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얻어지는 산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미세한 입자, 가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식량 자원으로, 식재료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인 식감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활용도도 낮다는 안타까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미생물 식품의 식감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이때 날계란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란 좋아하시나요? 계란 맛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란, 그 중에서도 가열하지 않은 날계란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계란찜과 같은 젤 형태로 변하고요. 또 계란을 막 휘저으면은 안정적인 거품이 생깁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다양한 식감을 가진 맛있는 음식들의 핵심적인 요소로, 요리 재료로 계란이 활용되고 있죠. 따라서 저는 이런 날계란처럼 미생물도 비슷한 특징들을 모사할 수 있다면은 계란만큼 다양한 식감을 내는 훌륭한 요리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가열 시 젤로 변하는 날계란의 특성을 미생물로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도 세포고 여러분 계란도 하나의 커다란 세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크기만 다르지 미생물과 계란은 동일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날계란처럼 미생물도 가열을 하면은 젤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바로 가열했을 때는 이렇게 젤로 변하기보다는 액체 상태로 변했고요. 다만 미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그리고 세포벽이라는 존재가 계란의 껍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찜을 만들려면은 먼저 계란을 깨서 액체 계란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미생물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깨트려서 미생물 용해액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가열을 하면은 이렇게 미생물 용해액이 젤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미생물 젤이 정말 계란찜, 삶은 계란처럼 비슷한 식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저는 압축 테스트라는 걸 해봤고 실제로 삶은 계란, 계란찜과 같이 미생물 젤도 비슷한 압축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편 여러분들 디저트 좋아하시죠? 이 디저트들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머랭입니다. 머랭이란 거는 계란 흰자를 열심히 휘저가지고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미생물 용액을 이용해 안정적인 거품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실제로 미생물을 세게 흔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계란 흰자만큼 쉽게 거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생긴 거품이 계란 흰자를 섞어서 만든 거품만큼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든 거품으로 실제로 베이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설탕과 미생물 용액을 섞어서 미생물 기반의 머랭 반죽을 만들어 봤고요. 이걸 또 오븐에 넣고 구워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생물 기반의 머랭 쿠키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미생물 식품이 널리 소비될 수 있을까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미생물 식품의 색감, 풍미, 냄새, 그리고 식감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릴 적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질문들을 답해가는 저의 즐거운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질문 챌린지들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요. 그렇게 호기심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위해 탐구를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제 강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멋진 질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